노유진의 정치 카페. 성탄절이던 지난 25일 정부가 또 한 번 커다란 선물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물론 재벌 대기업을 위한 선물이겠죠.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바로 그 선물인데요. 정부가 법인세법을 개정해서 그동안 투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부동산 매입까지 투자로 인정하기로 했다네요. 비과세 대상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국고는 그만큼 줄어들 텐데요. 당장 지난 9월 10조 원이 넘는 엄청난 비용으로 한전부지를 매입한 현대차 그룹이 이번 선물에 설레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기업인 사면, 가석방까지 3종 세트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재벌들에게 산타도 이런 산타가 없겠다 싶네요. 물론 그렇게 쓰는 임심은 담배세, 주민세, 중고, 자동차세 같이 서민 쥐어짜는 서민 증세로 확보하겠다는 것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겠죠. 참 답답한데요. 이대로 우리 경제가 회복 불능의 늪에 빠져버리는 것은 아닌지 여기저기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월요일입니다. 금천구청 공개방송 이후 다시 스튜디오에서 뵙네요. 노회찬, 유시민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방콕 하고 있습니다. 예, 맨날 물어봐도 똑같은데 대답이야. 버겁투쟁만 하고 방에 앉아서 글만 써요. 아니 내가 그 멘트 좀 준비 좀 해오세요. 그만 물어봐. 괴로워 나도. 아니 나도 안 물어보고 싶은데 여기 가로치고 두 분 가벼운 오프닝 인사 부탁드립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물어볼 수도 없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내냐고 묻지 말고 잘 지내셨겠죠. 이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요즘 그런 거 물으면 실례야. 예스 노 퀘스천으로 가야 되는군요.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2014년 마지막 방송이죠. 31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표 천호선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치 카페 그리고 정의당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 그리고 국정 혼란이 이어진 한 해였지만 정의당은 정치 카페를 통해 국민들과 호흡하며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정의당은 민주주의는 서민을 위한 것이며 강한 정당만이 서민의 삶을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강한 정의당을 만드는데 함께 해주십시오. 2015년 새해 정의당은 여러분의 뜨거운 열망을 담아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힘찬 전진, 함께 걸어갑시다. 노유진의 100분 토크. 2014년을 마감하는 100분 토크 싸가지 2015 세 번째 순서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게스트 소개부터 해야겠죠. 우리 방송 PD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정치 카페에서 제일 힘든 게 게스트 섭외라고 합니다. 이유는 뭐 짐작하시는 대로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게스트의 생각과 말씀을 최우선으로 100분 토크를 진행하려고 노력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 섭외를 받으시는 분들은 혹시 저 새 이빨 틈에 끼어서 곤란해지지는 않을까 상당히 고심한다고 그래요. 이건 우리 버전이죠 지금. 편견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참 그러랍니다. 그렇지 않은데 우리. 그렇죠. 그분들은 그냥 시간이 없으신 걸 텐데 대부분. 그래서요 100분 토크에 출연하시는 분들은 단언컨대 그 능력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하물며 그 흔히 말하는 진보 인사가 아닌 보수 진영에서 두 말이 필요 없죠. 그래도 저희는 꾸준히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출연 섭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어렵게 건넨 출연 요청 단 한 방에 흔쾌히 응해 주신 게스트이십니다. 정치 카페 사상 첫 여당 소속, 그것도 15대 국회부터 내리 5선에 성공하신 진보 운동가 출신 거물급 보수 정치인 누군지 아시겠죠? 예, 맞습니다.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님이 청취자 여러분과 만나기 위해서 2014년 마지막 방송 게스트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사실 제가 이재호 의원님을 30년 전에 뵌 적이 있는데 아마 기억 못하실 거예요. 예. 어디냐면 불광동에 예. 그 불광동 성당 있죠. 그 앞에 조그만 분식집 있었거든요. 예. 거기서 제가 처음 뵀었습니다. 그때는 그 지역 운동가라는 소개를 받았는데 그땐 94년? 84년. 30년 전이죠. 그때는 민동년 할 때인데. 민동년, 서울 민동년. 서울 민동년. 그때도 불광동 사시셨나요? 난 거기 뭐 한 45년 그러니까요. 거기서 제가 뵀는데 그때 진짜 그 표정이 지금 정치권에 들어오셔가지고 표정이 그러셨는데 그때는 정말 천사 같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천사 아니고 저런 분이 계셨나. 그때 이렇게 좀 낡은 바바리 기세우고 이렇게 회색 바바리 입고 다니시고 그랬는데 폼을 좀 과하게 잡기도 하고 그런 면도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뭐 라면 먹었거든요. 그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럼 본격적인 토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12월 19일 무슨 날이었는지 아시죠? 18대 대통령이 결정된 2주년이었고요. 또한 헌법재판소가 정당을 해산시킨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재 의원이 선택해 주신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권력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권력의 모습, 과연 지난 대선에서 다른 선택을 했던 사람들에게만 당혹스러운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 여러 분야에서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권력의 상태에 대한 경고음을 요란하게 울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든 게 권력일 텐데 지금은 문제의 정점인 것 같습니다. 아, 요즘 그 돌아가는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상황이 좀 복잡하네요. 뭐 저 대통령 친인척 또 뭐 비선 실세 뭐 문고리 권력 논란이 있었는데 뭐 제 느낌인지 몰라도 옛날 정권들은 뭐가 이렇게 시끄러우면 뭔가 좀 변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아무리 떠들어도 그냥 까떡없이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답답한 게 그런 거죠. 예. 뭐 권력이 이제 독점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뭐 비선도 있을 수 있고 뭐 실세도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불거져 갖고 사회적으로 무리가 일으키면 뭐 좀 정리하고 좀 정도 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이 그냥 깔고 가니까 여당 의원이지만은 좀 답답하죠. 근데 우리 이재 의원님 이제 지금 여당 의원이신데 처음에 정치 시작할 때 여당 의원으로 시작하셨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국회의원 출마하셔가지고. 2년 여당했죠. 예, 그러니까 1994년도로 기억하는데 96년. 제가 94년도에 이제 민중당 하시다가 예. 이제 진보 쪽 정당을 하시다가 이제 소위 전향 또는 하여튼 뭐 보수로 이렇게 건너가셨는데 그 이후로 한 20년 됐어요. 그죠? 그 전에 또 한 20년 정도 이제 옛날에 난민전으로 또 구속되신 전력도 있으시고 학교 선생님도 하시고 뭐 저희는 잘 압니다. 네, 잘 아는데. 제야 투사이시죠. 서울민 동연도 만들어서 하시고 그랬는데 20년을 이제 이 진보 쪽에서 막 감옥 가면서 이렇게 힘들게 싸우셨고 또 20년을 보수 진영의 정치인으로서 내리 또 국회의원을 하셨어요. 그죠? 5선이시니까. 이제 지금 와서 어떠세요? 잘 왔다 이쪽으로 이 생각 드세요? 아니면 괜히 왔다? 그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뭐 잘 온 것도 아니고 괜히 온 것도 아니고. 제도권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뭐 우리 민중당 하다 이제 14대 당선을 못 내고 득표율이 3%를 못 올려서 이제 비례도 못 얻고 그 다 해산됐잖아요. 92년 4월 총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92년 그 총선 3월 때 총선. 이제 해산되고 나서 그때 전 뭐 사실 별로 꼭 뭐 국회의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그때 민주당 해산되고 그런데 이제 96년 15대 선거 때 이제 선거 한 90일 앞두고 그때 신한국당 때 김영삼 대통령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 4대 불러서 뭐 칼국수도 한 2번 얻어먹고 출마하라고. 근데 우리 지역 사정이 어땠냐 그러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이끌던 당시 민주당인가 뭐 당시 하여튼 민주당이라고 하죠. 민주당을 그럽시다 대표적으로. 거기는 이원영 의원이 3선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처음부터 민주당 쪽에서는 저더러 그냥 그 지역구에 뭐 영입하겠다는 생각이 아예 없었던 그런 지역구 사정이. 그런데 이제 신한국당 쪽에서는 그 전에 뭐 민정당 때부터 내려왔던 사람이 계속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더라. 영입해서 출마하라는. 그래 대해서 이제 제가 신한국당 들어갔죠. 들어갈 때는 뭐 다 사람들이 다 거룩한 말만 하고 들어가지. 말만 거룩했다는 거 인정하시는 거고. 아니, 사실 들어갈 때 남이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들어가는 사람이 다 옳은 소리만 하고 들어가지요. 안 그러겠어요? 근데 뭐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뭐 정치 개혁 하려면 그 당시는 거의 신한국당 여당 할 때 아닙니까? 그렇죠. 여당을 좀 제대로 하면 또 정치를 개혁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야당을 개혁하는 게 급한 게 아니고 여당을 개혁하는 게 급하다. 그래서 들어갔죠. 들어가서 이제 지금까지 온 거죠. 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잘했다고도 할 수 없고 잘못했다고도 할 수 없고 후회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자랑하고 싶지 않다 그런 상태세요? 아니 뭐 정치한 사람이 자기가 선택한 걸 후회하고 뭐 그러게 하겠어요. 네. 뭐 자기가 선택한 건데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그러나 이제 문제는 들어와서 지금까지 정치를 해보면서 그러면 처음에 들어올 때 먹었던 생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예. 이 갈수록 더 엉망이니까 문제는 그게 괴로운 거죠. 뭐. 예. 이게 정권이라는 게 바뀌면 좀 뭐 조금 좀 좋아지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좀 더 뭐 우리 다 민주화 운동 했지만은 좀 더 민주화가 좀 더 진행되고 성숙되고 뭐 갈수록 그래야 되는데 이 갈수록 이게 거꾸로 가는 것 같으니까 이게 지금 예. 답답한 거죠. 예. 얼마 전에 저기 최근에 그 뭐 이른바 청와대 비선 예. 사태 때문에 이제 나라가 시끄러울 때 이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라면 예. 그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사실 그렇죠. 그게 뭐 예. 대통령 그 휘하에 있던 사람들끼리 내분 비슷하게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꼭 여쭙고 싶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사람입니까? 아니 그거는 좀 오해가 있는데 아니면 신입니까? 이렇게 또 그건 내가 오해를 지난번 방송에 이미 풀어드렸는데 그 정윤회 씨 보고 한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거기에 네. 그게 이제 그 박 대통령 말 나왔을 때는 그냥 그 그렇죠. 전제가 없었고 그냥 사과를 먼저 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도 정윤회 씨 말을 묻길래 정윤회 씨가 무슨 뭐 불장난이니 뭐 네, 무슨 예. 장난이고 들어갔잖아요. 그게 내가 딱 좀 거슬렸어요. 그래서 아니, 사람이라면 자기 때문에 시끄러웠으면 좀 시끄러워서 죄송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불장난이든 물장난이든 해야지. 이게 막 그 말은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게 이게 너무 오만한 건지 아니면 진짜 뭐 권력이 자기 걸로 안 울고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 제가 지난번 방송 때 그렇습니까? 맥락을 딱 해서 예. 대통령한테 한 말 아니고 예. 정윤회 씨한테 한 예. 말이고 아니 그 말씀을 신문에서, 어떻게 하셨던 기사를 좀 잘못 썼죠. 국민들이 정윤회 씨에 대해서는 궁금한 게 없어요. 그게 어떤 분인지 아니까 또 어떤 선인지를 아니까 이제 궁금하지 않은데 우리가 뽑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신경 안 써. 대통령에 대해서는 궁금한 거 이제 사람이신가 뭐 이렇게 신이신가? 예, 그렇죠. 신이신가. 반인 반신이신가? 이제 그런 일부 그런 기사가 났는데 내가 정정을 안 하고 또 우리 비서들이 이거 그 오해 받으니까 저 연락해서 정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내가 그랬어요. 놔둬라마. 어차피 내가 그런 말을 안 했는데 그런 말 썼다 하면 이게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이야기하지만 어차피 내 입에서 그 말이 나가긴 나갔잖나. 그러니까 뭐 그걸 앞으로 붙이나 뒤로 붙이나 그건 기자들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걸 갖고 뭐 점잖지 못하게 뭐 사실이 틀렸니 맞았니 그냥 놔둬버려라. 하긴 구구절절 하는 잘하셨어요. 거잖아요. 아니. 예. 결국 이제 당청 간의 문제일 텐데요. 예. 어떻습니까? 좀 그 지난 정권도 있고 예. 이번 정권도 있고 그 뭔가 좀 삐걱거리는 부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뭐 청와대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당에서 뭐 비판을 해준다라든지 그것도 당의 얘기가 좀 먹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겪어보시니까 이번 정권이 좀 독특한 부분이 있나 보죠. 저는 뭐 이 정권 들어서 당직을 안 맡았으니까 예. 구체적으로 뭐 청와대하고 이렇게 뭐 그 부딪힐 이유도 없고 뭐 그러지만은 지난 정권 때를 보면 며칠 전에 지난 정권 때 당 대표했던 분을 참 만나기 위해서 만났는데 그분 이야기가 지금 무슨 뭐 광역 뭐 기초단체장인가 무슨 지방자치단체를 하는 분인데 내보고 그래요. 홍아무개 지사요. 아니 홍아무개는 아니고 뒤에 있었어요. 예. 그런데 안아무개 시장. 그 사람이 그래 내보고 야, 그 내가 이제 나가 동갑이니까 야, 재호야, 야, 지난번 때는 진짜 우리가 좀 심할 정도로 전화를 많이 했다. 그게 이제 이 사람은 막 뻑하면 전화하는 거요. 그러니까 여당 대표인데 뭐 왜 전화 안 받냐 이런 식이지. 그러니까 맨날 그냥 전화 받아갖고 뭐 온갖 소리 다 하죠. 이게 뭐 일주일에 한두 번 하면 또 괜찮은데 마음껏만 생기면
전화 바꿔라 뭐 이러니까. 대통령한테? 그렇죠. 대통령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럼 또 대통령이 그 다음에 이제 저를 만나면 그래요. 야, 그 누가 전화 왔는데 좀 전화 좀 너무 잦다. 좀 가끔 하라 해라. 그 정도로 그러니까 소통이 됐다는 거지. 그리고 또 부감 전화하죠. 또 그럼 또 저녁 안 사주고 술 안 사준다고 또 뭐라 그러면 또 안 가에 또 뭐 어쩌다 또 폭탄주 또 돌리고 또 술 자시고. 그러니까 그 친구 이야기는 야, 옛날에는 소통이 너무 돼갖고 우리가 좀 곤란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요즘은 글쎄 뭐 그렇게 당의 당직자들과 대통령이 전화를 그렇게 자주 하는지 뭐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전화번호 모른대요. 아예. 준번호도 전화하면 꺼져 있대는데. 그래 꺼져 있고. 그래요. 그거 전화 와야만 받는데 그 올 때도 보면 발신 번호 뭐 표시 제한. 표시 제한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는 뭐 그런 세상 안 살아봤으니까. 지난 정권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때도 국회나고 그랬지만은 그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근데 그때 특임 장관 하셨잖아요. 예, 네, 후반기에. 예,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정책 실세라는 또 표현을 했는데 지금 정부 하에서 그때 하셨던 그런 역할을 맡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거죠. 예, 그때는 제가 그 지난 정부 들어서고 제가 18대 떨어져 갖고 한 2년 가까이 내가 외국으로 돌아다니다가 방랑생활 하다가 보궐선거로 다시 들어왔어요. 예, 보궐선거로 들어올 때는 이미 정권이 거의 막바지에 막바지 들어갈 때인데 그때 제가 특임장관을 이제 들어갔는데 또 뭐 이제 아마 필요해서 이제 저더러 특임장관 하라 그랬겠죠. 그때는 뭐 사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현안들이 수시로 생기잖아요. 그러면 아예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그래요. 그 이재호 장관이 그 국회 문제 좀 해결하라 그러고 그 법안 통과 시켜야 될 게 있으면 각 장관들께서 이재호 장관한테 넘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안 뛰어댕길 수 없잖아요. 그럼 뭐 여당도 만나고 야당도 만나고 하면서 그 청와대의 생각이 잘못 전달되거나 당의 생각이 잘못 전달될 경우는 내가 중간에서 이제 다 이렇게 풀어나가죠. 그게 옛날로 치면 정무장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옛날 특임장관이. 옛날 정무장관이 실이 그대로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 있을 때는 뭐 소통이 안 된다, 뭐 중간에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 이런 소리는 사실 안 들었죠. 뭐 잘했나 못했냐는 그건 별개의 문제고.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예, 그건 별개의 문제고. 일단 뭐 소통이 안 돼서 뭐 일이 안 된다 이 소리는 그때는 안 들었어요. 근데 우리 이재호 의원님께서 특임장관 하실 때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런 건 아니고 복지부 장관을 하고 뭐 그전에 장관 안 할 때도 청와대를 들락날락 했지만 대통령한테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이거 참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 나중에 퇴임하시던 날 봉화마을에서 이제 저 단상에 불러 올리면서 내 하는 일이 다 마음에 들지는 않아서 쓴소리도 참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밖에 나와서는 막 경호실장 노릇을 하더라도 안에서 따로 만났을 때는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거는 하지 많은 게 좋겠습니다. 이런 거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하고 이제 많이 만나서 대화도 많이 하셨을 텐데 특임장관 하실 때나 뭐 그전이나 그 좀 쓴소리한 사례가 있어요. 왜 이런 그런 거 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좀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요. 예를 들어서. 장관 두 사람, 총리 한 사람을 청문회 때 낙마시킨 일이 있어요. 세 사람 동시에 그때. 저 사람 내보내십시오. 이렇게. 그때 이제 야당에서도 총리 하나를 갖느냐, 장관 둘을 하느냐,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고, 청와대 안에서도 뭐 장관 둘을 내놓나, 총리 내놓나, 뭐 하여튼 그럴 때였어요. 근데 내가 이제 다니면서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래 갖고는 별로 약발을 안 받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진짜 처음으로 내가 공개하는 겁니다. 이거 당사자들에게는 좀 미안한 이야기인데. 그때는 뭐 좀 수시로 만나는 그런 위치였잖아요. 뭐. 그렇죠. 그때는 또.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내가 약수터 돌아다녀 보니까 아침에 산에. 그러니까 내가 일찍 새벽에 산으로 다니는 거는 대통령도 알고 계시니까.
목욕탕도 다녀보고 하니까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셋 다 합시다. 그래야 이게 뭐 약발을 받지. 이게 뭐 선택해서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딱 그렇게. 요 근처에 총리 후보가 하도 많이 낙마해가지고 저 그때 총리 후보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네. 그건 말할 거고. 나중에 검색해가지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아마 들으시더니만은 그 말이 맞네. 그래서 셋을 한꺼번에 다 총리 한 사람, 장관 둘, 후보자 셋을 한꺼번에 낙마시켰지.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고는 한 번도 따로 못 만나셨어요? 만나는 게 뭡니까? 전화도 한번 전화도 한 번 못 해봤어요? 이 완전 허당이시네 지금. 지금은 편지는 가능할 거예요. 아마. 지금은 허당주에는 실세죠. 허당분이 실세. 근데 사실 2007년도 예. 이제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이제 한나라당 후보로 결정될 때 당내 경선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랑 경선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이명박 후보를 좀 지원하던 그 한나라당 정치인들이 또 그중에 일부는 또 맹렬한 또 저격수가 돼서 이제 박근혜 당시 후보를 공격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연구 실적으로 보면은 상당한 이제 새누리당 소위 친이계 정치인들이 가장 전문가야. 가장 이제 많은 좀 자료와 또 이렇게 내공 뭐 이런 게 축적된 게 많으실 텐데, 근데 최근에 전혀 그런 분들이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심각한 문제 제기 이렇게 할 때 안 나서더라고요. 지금 여당이니까요. 여당이니까. 근데 그럼 정권을 재창출했으니까 뭐 또 우리가 그 소위 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재창출해야 된다고 해서 박근혜 후보를 또 막판에 세게 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 정권 창출에 대한 일종의 공동 책임이 있으니까 지금 뭐 좀 잘못한다 그래서 뭘 또 자꾸 이야기를 여러 사람이 하기가 아니 그렇죠. 자리도 안 주고 뭐 그러는데 그 대통령은 뭐 같이 도와가지고 대선에서 이겼지만 지금 자리 주는 거 보면 다 누가 주는지는 몰라도 그 아주 좁은 범위에서만 자리를 주지 않습니까? 그건 처음부터 우리가 뭐 자리는 기대 안 하고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사람 인지상정이라는 게 뭐 줬으면 받는 것도 있고 이래야. 그건 뭐 되는 그건 처음부터 기대를 안 했고. 여쭤보고 싶었던 게 또 하나 더 있는데 그 세간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명박 정부 어떤 재임 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어찌 보면은 마크하는, 보호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게 서로가 좀 이렇게 뭔가를 쥐고 있는, 급소를 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어떤 의혹도 있는데. 서로가 뭐 급소를 쥐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만은. 혹시 아니 뭐 마크가 뭡니까? 2년 내내 4대강 뒤집었는데 뭐 마크한 게 뭐지? 뭘 뒤집어서 4대강은 아직 위에 바가지로 물만 떠봤지. 밑에 뒤집지도 않았어요. 물도 뭐 2년 내내 떠서 없으면 없는 거지. 하루 이틀 뜬 것도 아닌데. 아니 이제 한간에는 우리 노 대표님이 너무 점잖으셔가지고 대놓고 못 물어보시는데 한간에는 뭐 이제 그 국정원 대선 개입이나 기무사 뭐 보훈처 등등 국가기관들이 지난 대선 때 그 여론 조작에 깊숙이 뛰어들었던 그 모든 일들이 혹시 박근혜 대통령이 부탁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해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거든요. 의혹이에요. 아니면 말고. 그리고 도대체 뭐 때문에 방산 비리는 이제 문제되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이제 검찰 수사만 하고 있고 국정을 하지도 않고 국정조사는 국회. 겨우 이제 해외 자원 비리 자원외교 잘못된 거 그거 이제 하나 이제 뭐 오늘 아마 곧 열릴 텐데 본회의가 거기서 뭐 조사위원회 만드는 거 그거 이제 안건 올라와 있고 4대강은 이제 총리실에서 만든 그 조사위원회가 뜨뜻미지근한 조사 결과 하나 내놓은 거 말고는 아직 제대로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된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어떤 걸 쥐고 있지 않냐. 이런 한간의 의혹이 많거든요. 아시는 거 있으면 하나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게 뭔지만 말씀해 주세요. 길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뭔지만 말씀해 주세요. 정권이 끝나면 의혹은 항상 생기는 거니까 그냥 의혹은 의혹으로 둬야죠 뭐. 내가 뭐 아이라 칸들 여기서 믿겠습니까? 아니 뭐 아니라면 믿어드리죠. 뭐
기락하면 또 내가 그걸 뭐 기락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여튼 있긴 있는데 말씀은 못 하신다. 의혹이라고 둬야죠. 뭐 별로 있습니까? 의혹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인정하겠다. 아니 어느 정권이든 마찬가지잖아요. 있을 수 있다가 있긴 하다. 어느 정권이든 정권권 나면 항상 의혹이 있는 거죠. 그런 소문이 도는 이유가 이제 그렇잖아요. 보통 어떤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비록 이제 같은 정권이다 하더라도 그 전 정권과 어떤 선을 좀 그으려고 하는 가운데서 전 정권에서 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털고 간다는 느낌이 있는데. 근데 그거 되게 부담되는 거거든. 그치, 부담은 되겠죠. 근데 이제 5년 단임제 대통령, 더구나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는 그 아주 참 폐해 중에 하나인데 마치 지난 정권을 밟고 가야 자기 정권이 더 개혁적이고 더 국민들에게 신임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이게 여다에서 야다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건 또 이해가 가요. 이건 일면 뭐. 근데 같은 여다에서 여다로 정권을 바뀌었는데 지난 정권이 잘못된 건 보완을 하고 잘하는 거는 개성해 나가는 것이 정권 재창출에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건 뭐 같은 당에서 같은 당으로 바뀌었는데도 마치 지난 정권하고 선을 그어야만 이 정권이 깨끗한 정권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 그게 바로 5년 동안 권력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거죠. 그게 되게 조심해야 될 건데 아마 이제 과거 사례들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왜냐하면 사실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로 이제 정권이 승계 개성이 됐잖아요. 근데 사실 그 두 정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거의 없었는데 딱 하나 있었던 게 제 기억에는 대북 송금 특검이에요. 그때가 현대그룹 쪽에서 말이 계속 나오고 한나라당에서 엄청나게 공세를 하고 또 조중동 보수 언론에서 날마다 도배를 하고 신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 이제 그 사정이 나오죠. 대통령 유고 그 집에 보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나서가지고 그거 내가 다 알고 시킨 거다. 통치행위다 이렇게 하고 나왔으면 통치행위로 덮으려고 그랬는데 나는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송금 부분만 이제 한정해서 송도한 특검이 조사를 해서 그게 이제 민주당 박지원 전 대표가 그때 구속되고 그랬던 사안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집권 초기에 호남 지역의 민심 위반이 어마어마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사례들을 볼 때 이제 박근혜 정부로서도 뭐 말은 보완이다, 뭐 개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혹여 그렇게 비칠 수 있는 어떤 것을 하게 되면 정치적 부담이 오는 건 사실이니까 내키지는 않겠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부담이 당연히 안 오겠습니까? 최근에 가장 큰 현안이 되었고 뭐 사실은 보수 언론들까지도 나서서 문제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 이른바 청와대 그 뭐 비선 논란과 관련된 사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많은 좀 정보와 또 이렇게 그 좀 지근거리에서 했던 그 관찰의 경험을 갖고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해법을 이렇게 좀 촉구해야 될 그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이 없대잖아요. 아니 그동안에 봐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와 비교해서 그런 분들이 역할을 안 하시니까 혼자 그냥 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도 보면 지근거리에 있지도 않으시면서 그러니까 원래 멀리서 더 잘 보이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은 조홍천 이제 비서관까지 이제 구속 영장 청구한다고요. 청구하는 이 사태 이런 식으로 이제 귀결되는 마무리되는 사태를 그냥 보고 넘어가야 되는지 그거는 지금 우리 노 의원님이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여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여당이 야당보다 더 먼저 내부의 문제잖아요. 청와대나 여당이 같은 문제니까 내부에서 먼저 속살을 도려내든지 문제를 제기하든지 이렇게 하면 이게 국민 인심이 위반된다. 그러니까 사실 여부는 뭐 법원에서 갈린다 치고 시끄럽게 한 사람들은 처리하고 앞으로 이거 이렇게 바꾸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당에서 해야죠. 근데 당에서 아무런 그런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이 여당이 지금 눈치를 좀 심하게 보는 거죠.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눈치를 당직자들이 뭐 눈치를 보고 뭐 납작 엎드려 있으니까. 근데 왜 눈치를 봅니까? 뭐 주는 게 있어요? 안 그러면 눈치 안 보면 잡아가요? 뭐 원래 여당이라는 게 속성상 권력의 눈치 보는 것처럼 아주 순치되어 있는 거죠. 우리 뭐. 여당 할 때는 우리가 여당 할 때는 안 그러던데. 근데 그건 뭐 별난 사람들끼리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지만은. 정확한 지적이시. 여기는 눈치, 그러니까 눈치를 너무 보는 내가 봐도
눈치를 너무 보는데 내가 또 이걸 뭐 몇 차례 이야기해서 알아들으면 좋은데 못 알아듣는데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내가 눈치 없는 사람이 또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눈치 보는 사람이나 눈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돼버리면 곤란하잖아요. 진짜 너무 눈치를 너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여당의 권력을 뭐 임기도 방어하고 청와대를 방어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청와대가 옳지 않게 하는 거는 여당의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은 국민을 위해서 바르게 지적하고 해야지. 그걸 안 하니까 내가 좀 답답하죠. 요새 그 진짜 답답한 시민들은 하도 열뻗쳐가지고요. 명동 인더블록 위에다가 스프레이 페인트로 그 종이에 글씨 파와서 나라 꼴이 엉망이다 이런 것도 새기고 다니고 저 홍대 앞에서는 손바닥만한 그 우리 박근혜 대통령 어록 그 찌라시 만들어가지고 불법 유인물 옛날에 이재호 의원님하고 저희들하고 다 같이 뭐 하고 다니던 그거예요. 유인물. 예, 가리방 긁어가지고 건물 옥상에 가서 뿌리고 버스 지붕 위로 흩치고 이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경찰에서 수사 들어갔어요. 강력계에서. 그 강력계에서 왜 그 불법 쓰레기 투기를 행위를 왜 강력계에서 하나 몰라? 재물 손괴 이런 거라는데. 그건 경찰이 나설 일에는 구청에서. 그렇지. 위생과 이런 데서. 구청 위생과나 이 환경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거지. 환경미화원들이 이렇게 뭐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보통 시민들은 너무 열이 받으니까 그냥 인터넷에 그 비판글 쓰고 이런 거는 도저히 화가 안 풀리니까 그 돈 들여서 삐라 만들어서 뿌리고 뭐 이렇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야당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건 해산시켜버리고 이제 그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삐라살포 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런 것들이 되게 옛날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데 소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왕년에 많이 해보신 분으로서. 아니 저 길거리에 뭐 삐라 뿌리고 뭐 버스 타고 다니면서 삐라 뿌리고 뭐 건물 옥상에서 삐라 뿌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솔직히 우리가 원조죠. 그렇죠. 그것도 표현의 자유라서 보호해야 된다고 박근혜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그건 원조인데 지금 그걸 무슨 쓰레기 무슨 무슨 쓰레기 불법 쓰레기 투기 혐의. 불법 쓰레기 그게 불법 쓰레기는 아니지. 쓰레기는 못 쓰는 건데 삐라는 주워다가 이면제 쓸 수도 있잖아요. 주워다가 불법 쓰레기는 아닌데. 근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만든 보고서도 찌라시라고 했으니까 이제 뭐 다 웬만한 건 종이로 된 거는 쓰레기 아니면 찌라시인 거지. 옛날에 어렸을 때 이면지 다 활용하라고 또 그랬잖아요. 찌라시도 이면지는 활용하면 되죠. 앞으로 찌라시는 양면 인쇄하도록 근데 그런 게 이제 정치를 좀 한 사람들은 좀 답답하죠. 그게 이제 언제 이야기했지만 과유불급이라 그러잖아요. 논어에 보면. 정치도 전 똑같다고 보거든요. 뭐든지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권력을 잡았다고 그래서 권력을 지나치게 행사하면 권력을 행사 안 하는 것보다도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난 지금이 뭐 그런 국면인지 아닌지는 저도 눈치를 봐서 이야기를 해야 눈치 다 눈치 구단이야 요새. 그러나 그게 너무 지나치면 그건 꼭 부메랑이 옵니다. 근데 그 조중동에서까지도 적어도 그 김기춘 비서실장하고 이른바 뭐 문제가 됐던 3인방, 문고리 3인방은 인적 쇄신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걸 사설로도 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중동에서까지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 보수 진영의 그 정서들도 그 보수적인 유권자들의 정서들도 그렇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명박 대통령 때는 조중동이 똑같은 사설을 내면 되게 다 따라갔어요. 19 이상. 그렇죠. 근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좀 뭔가 좀 조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갈 것 같습니까?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뭐 다들 그렇게 뭐 말씀하시는데.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예, 그 정도 청와대 청와대 안에서 그 정도 무리가 일어났으면 당연히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하나의 도리라고 봐야죠. 봐야 되는데 지금
그 여단 다 조치가 있을 거다고 쳐다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조치가 그 감처럼 떨어지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그런데 예, 그게 여당이죠. 조치를 하라고 세게 이야기하기는 또 눈치 봐야 되고 그러니까 뭐 하긴 해야 되는데 하고 서로 쳐다보고 있는 거죠 뭐. 좀 아까 별난 사람들이니까 예. 그랬다고 이제 옛날 참여정부 때나 그 말씀하셨는데 양쪽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예. 지금 새정치연합이나 이쪽 그 정의당에는 옛날에 이재호 의원님이 이제 조금 바느질한 부분이 막 흘러 있는 그런 이상한 바바리를 깃을 세워서 입고 다니실 때 같이 다니면서 못된 짓 한 사람들이 이쪽에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1994년에 저쪽으로 가신 이후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보수 쪽은 돈도 많고 예. 이제 뭐 학교도 좋은 데 나온 사람들이 많고 그 좀 체질이 다르잖아요. 예. 그게 그 단순히 그런 체질상의 차이 때문에만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아니면 혹시 뭐 요즘 워낙 국정원이 세고 정보 정치를 하니까 새누리당 정치인들의 약점을 하나씩 다 국정원에서 잡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약점을 뭐 여당이라고 하는 거는 권력의 눈치를 보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기인데 불이익을 당할까봐 눈치 보는 건 사실이죠. 그건 체질이고. 그건 체질로 죽을 혹시 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권력으로부터 분리. 또 하나는 이게 이러잖아 여당이. 여당 지도부는 청와대 눈치 보고 국회의원들은 당 지도부 눈치 보고. 공천 받아야 되니까. 당 지도부 눈치는 공천에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 또 권력 눈치는 혹시 저러다 또 뭐 내가 뭐 옛날에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또 뭐 어떻게 검찰에서 뭐 또 이렇게 오라가라 그런 건 아닌가 뭐 이런 눈치 보는 거고. 그러니까 여당 자연적으로 눈치를 보니까 내가 그저께 우리 시골 고등학교 동창들이 뭐 송년한다 그래서 갔는데 그저 아주 입 바른 소리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주 이번에 내보고 그 친구들 다 있는데 아니 그 친구는 뭐 아주 막 안면 무시하고 입 바른 소리 하니까 내보고 야 재호야 네 새누리당이가 그래 뭐 이거 모르나 그러니까 그게 뭐 얼마 새누리당이나 새눈치다이지 막 새눈치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웃고 이제 말았는데 그런 것이 뭐 당은 좋아요. 뭐 결국은 뭐 당 내부나 뭐 청와대 관계 뭐 그렇다 쳐도 당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정치라든지 정권을 잡는다는 게 국민을 위해서 자꾸 그러는 건데 그런 눈치가 국민들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자꾸 이게 묻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 여당도 좀 그 눈치 보는 거 그만해야죠. 그래야 되지. 계속 이렇게 가면 한국 정치가 너무 거꾸로 가죠. 제가 꼭 여쭙고 싶은 게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예. 그 이제 이재호 의원님은 제가 아는 한 아마 새누리당에서도 대표적인 약점 없는 정치인으로 사실은 평가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소신 발언하시는 것도 약점이 없으니까 겁나는 게 없으니까 저렇게 소신 발언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다른 분 중에 또 이게 대표적으로 약점 없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 분이 김문수 전 지사이신데 뭐 잘 알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근데 김문수 전 지사는 좀 소신이 좀 방향이 이상해가지고 그 서강대에 가가지고 뭐 왜 학생들이 그 동문 선배인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지 않느냐 왜 안 좋아하느냐 막 이렇게 다고치고 그런 거 볼 때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제가 볼 때 눈치 봐서 하는 얘기 같지는 않고 좀 확신분 같은데. 예. 그 뭐 친한 사이니까 내가 뭐 예. 아니 친한 사이니까 말씀 좀. 예. 왜 그렇게 됐어요? 나는 뭐 사실 뭐 그 약점을 뭐 사람이 살아가면 뭐 또 모르겠지만 그러나 뭐 정치적이나 사법적으로 뭐 내가 뭐 불이익을 당할 만큼 뭐 그런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나는 약점이 없고 약점이 없으니까 난 뭐 또 바른 소리 할 수도 있지만은 약점은 없어도 욕심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빙고.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약점도 없고 욕심도 없으니까 내 정치에 소신껏 한다는 그럼 오늘 사람이고. 뉴스 하나 나왔다. 이재호 의원 대권 출마 포기. 또 약점은 없어도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눈치 아닌 눈치를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욕심이 약점이지. 예. 그렇죠. 뭐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국민 눈치 보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욕심 그거죠. 예, 그러니까 국민 눈치를 봐야지. 자기가
자기가 뭐 권력의 눈치를 볼 게 아니고 국민의 눈치를 봐야죠. 사실은 정치가 하면 안 그렇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그 후보가 될 때까지는 위 눈치를 보고 후보가 된 다음부터는 국민 눈치를 보는 순서가 아닐까. 되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데 네. 그렇게 말해갖고 된 사람이 그렇게 된 건 하나도 없죠. 네. 그 이제 저 귀하게 모셨으니까 어렵게 모셨으니까 하나 더 여쭤봐야 아니, 저 되는데요. 쉬운 거 하세요. 모처럼 옛날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아니 이게 아이고. 거물을 모셔놓고 거물에 걸맞는 뜻 얘기를 해야지. 나는 다 이 세 분의 인격을 믿고 나는 한 방에 그래 나간다 캐락했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주 그 오늘 지금 우리 녹음하는 시간에 아마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예정으로는 그 이제 자원외교 국정조사 그거를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위원들도 여야가 다 8명씩 정해졌고 저희 정의당에서는 김재남 의원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던데 이거 관련해서 좀 설왕설래가 있어요. 보니까 지금 4대강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4대강이 국정조사가 필요한 문제라서 이걸 좀 해봤으면 먼저 했으면 하는데 이제 자원외교부터 나왔으니까 근데 여기 정인채택 문제를 가지고 좀 벌써 언론에 보도가 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정인으로 나오는 문제를 가지고 뭐 된다느니 안 된다느니 뭐 이런 것 공방전이 예상된다. 특히 이제 뭐 제목은 친이계 의원들 결사 반대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뭐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도 가끔 보시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 국회에서 뭐 전임 대통령을 꼭 불러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 안 하는데 그래도 다른 관련자들을 정인 채택해서 하다가 대통령 말을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대통령의 청문회 출석을 요청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뭐 지금 한간에 보도되는 것처럼 절대 반대다 안 나온다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나오셔서 내가 이런 생각으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하고 또 얘기를 하실 건가? 그게 되게 좀 궁금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건 뭐 저로서는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아주 참 저 어려운 자리에 나왔으니까 제 입장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자원 외교를 국정감사하는 건 옳지 않다. 그건 뭐 어느 정권이고 해야 되고 자원 외교는 또 지금 자원이 없는 나라 해야 되고 또 그거는 외국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 나라와의 관계. 자원 외교 당사국과의 관계. 그걸 국정감사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자원 외교를 어떤 정권이든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니까 그건 난 처음부터 옳지 않다. 다만 자원 외교를 핑계 삼아서 비리를 저지른 거. 공여인 뭐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돈 퍼붓다든지 여기 가서 저 자원 한다 그러놓고 그 돈 딴 데로 빼돌렸다든지 이런 자원 비리에 대해서는 그거는 진짜 조사해야 된다. 그건 뭐 그건 국고를 낭비한 거니까 그건 뭐 어떤 정권에도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자원 비리를 조사한다 하는 거는 그건 난 뭐 좋다. 그런데 자원 외교를 자체를 국정감사로 주제로 선정한다고 하는 거는 그건 좀 넌센스다. 그건 옳지 않다. 이제 그것이 제 입장이고요. 다음에 증언 문제를 이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런 측면을 떠나서 자원 외교라고 하는 건 당사국이 있잖아요. 우리 자원이 없는 나라니까 자원이 있는 나라들과 외교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 나라는 무슨 전직 대통령을 자원 외교했다고 국정조사에 불러들인다? 그러면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자원 외교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건 국제관계에 있어서 그건 또 도리도 아니고 국가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 나가나 안 나가를 떠나서 그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지. 그건 우리 내부의 문제 같으면 좋아요. 내부의 문제가. 그런데 이거는 자원 외교랑 국가 간의 문제잖아요. 국가 간의 문제인데 딴 나라들 우리하고 자원 외교를 한 나라들이 볼 때 저 나라는 뭐 정권 바뀌니까 뭐 대통령도 우리하고 거래한 것 갖고 조사한다고 증인을 나오라 그런다. 이러면 우리가 자원 앞으로 외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뭐 여야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전직 대통령을 자원 외교 증인으로 불러낸다고 하는 발상은 난 그건 정치가 아주 하수다 이런 이야기.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뭐 저도 그 이제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 이제 우리 국내 문제인 4대강 사업 가지고 한다. 그러면 뭐 거기에 대통령이 나오시는 거는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뭐 4대강 문제도 그렇죠. 그것도 이제 내가 이와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내가 아까 그 2년 내내 이 정권이 4대강 조사했다 그랬잖아요. 네. 감사원에서 2번 조사했죠. 총리실에서 지금 2년 내내 조사했죠. 검찰에서 뭐 단합이다 뭐라가 토목업자들 다 잡아가고 뭐 다 물렸죠. 그러니까 이 정부 2년 동안에 4대강 할 만큼 다 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직 뭐가 얼마 남은지 모르겠지만은 할 만큼 했는데 이제 그 결론이 난 건데 이거는 국책 사업이잖아요. 네. 국책 사업인데 잘못이 있다. 잘못 있을 수 있죠. 잘못이 있으면 토목공사뿐만 아니라 일반 공사도 AS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업자들 잘못하면 AS 기간 뭐 3년이든 5년이든 하잖아요. 4대강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이든 5년이든 AS 기간 동안에는 뭐 어느 보가 물이 샌다 뭐가 잘못했다 그건 보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4대강 자체가 한 정권의 국책 사업으로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이 되고 실행한 건데 그 자체를 2년도 안에 뒤질 만큼 정부가 다 뒤졌는데 또 그걸 무슨 국정조사를 한다? 좋다 이거야. 그럼 했다 이거야. 근데 거기에 입안을 하고 정책을 내세우고 그걸 공약으로 내걸어가고 대통령이 된 사람을 당신이 증인으로 나오너라. 이렇게 하면 정치가 막 가는 거죠. 막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예, 하여튼 어떤 국정조사는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한 정책을 가지고 불러내는 거는 예, 국가적으로 저는 좋지 마찬가지입니다. 않다. 지난번에 저 김대중 대통령 때나 어떤 대통령이든 전직 대통령을 잘했든 못했든 그건 역사가 평가하는 거고 무슨 청문회 증인으로 전직 대통령을 불러낸다? 이건 난 바람직하지 않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예, 여기까지 하고요. 그 두 번째.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솔직히 자기 전임자를 검찰에도 불러냈잖아요. 아니, 일반론적으로는 우리 이재호 의원님 말씀이 옳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 주장을 이명박 대통령은 할 자격이 없는 거 아닐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예, 뭐 하여튼 그건 뭐 어쨌든 잘했든 못했든 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전직 대통령을 무슨 뭐 검찰에 불러낸다, 뭐 국회 청문회 불러낸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그 자원 외교 부분은 개념이나 용어를 잘못 설정한 것 같아요. 해외 자원 투자. 예. 그러니까 그걸 뭐 외교를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인 것이고 평가는 가능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이런 사업이 있었던 거예요. 교실에 관한 조사. 이 사업이 제대로 되는 거냐, 방향 설정이나 또는 손익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맞습니다. 때 문제가 있냐 없냐는 조사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당연합니다. 용어를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랬어요. 저도 야당인데 자원 외교 국정조사를 하면 외국이 웃는다는 하지 말고 무슨 자원 비리, 무슨 해외 투자 비리 국정조사 이렇게 한다면 그걸 누가 거부를 하겠냐. 해외 투자 비리가 있다는데 그걸 조사하겠다는데 그러니까 자원 외교 국정조사 이거는 야당 이거는 잘못 선정한 거다. 예. 국회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이제까지 이제 그 권력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4대강과 아니 4대강은 다음에 또 얘기할 시기가 그래요. 까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럼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재호 의원께서 선택하신 두 번째, 세 번째 키워드가 정치개혁과 개헌이거든요. 이것도 처음이다 우리 키워드를 게스트가 선택해서 우리가 그대로 맞춰드렸죠. 개헌 이야기한다 해서 나왔는데 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개를 같이 묶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따로따로 얘기할 문제는 아니죠. 같이 해야 되는 문제죠.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개헌 얘기가 한 번 언제 나왔었냐면 제 생각에는 그 참여정부 때 한번 원포인트 개헌 얘기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요즘 다시 나오는데 요즘에 알아 제가 계속 하셨어.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조금 올라오려고 하다가 다시 가라앉고 올라오려고 하다가 좀 가라앉고 이런 게 자꾸 틀어서 십상십하면 터지고 뭐 터지고 이래가지고 그게요 안 뜨는 거야. 잘 나가려고 하면 옆에서 또 엉뚱한 게 또 그냥 터져버리고 그러니 여야 간에 번갈아 터지니까 이게 지금 게다가 또 저 위에서 또 하지 말라고 논의하지 마라 하고 막 세게 또 눈치 주니까. 근데 지금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사실 여당도 그렇고 야당에서도 그렇고 일단 개헌의 필요성은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거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공감대가 좀 형성돼 있는데 이런 게 띄우는 게 안 뜨더라고요. 현직 대통령이 반대하고 또 차기 대통령 후보
들이 반대하는 속에서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골치가 아픕니다. 어떻게 돌파하시려고요? 잘 나가려고 하면 이게 또 뭐 객군이 생기고. 근데 이렇습니다. 이제 금년 넘어갔고요. 예. 어쨌든 국회에서 개헌 모임 의원들이 과반수를 154명. 넘었습니다. 예, 154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개헌 모임 의원들로서 안만 합의가 되면 발의서는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그 각종 그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한 거 보면 230명에서 40명 정도가 찬성하겠다는 거죠. 개헌이 발의되면 찬성하겠냐? 찬성하겠다. 그러니까 3분의 2가 넘어지 않습니까? 저희가 분권형 대통령제 염두에 두시고 아니 뭐 분권형이든 뭐든 개헌안이 발의가 돼 합의가 돼서 발의가 되면 찬성하겠냐? 여기 이제 200명이 넘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내용도 안 보고 어떤 것이든 고치기만 한다면 찬성하겠다라는 일단 개헌에 대해서는 합의가 된다면 뭔가 고칠 필요가 있다. 개헌에 대해서 합의안이 발의가 된다. 발의가 될 때는 150명 이상이 된 거니까. 150명 단일안이 나와야 발의가 됩니다. 물론이죠. 그러니까 제적의 과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발의가 되면 단일안이 나오니까 발의가 되지. 그리고 한 당만으로는 안 그 되죠. 숫자가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개헌안이 발의가 되면 찬성하겠냐? 이게 찬성하겠다는 것이 230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로서는 개헌의 분위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개헌안을 할 거냐 하는 거는 이제 특위를 만들어 갖고 그래 구속력 있잖아요. 여야가 참여하는 개헌 특위를 만들어 갖고 특위에서 그동안에 제기됐던 각종 개헌안을 논의하고 또 국민의 여론도 들어야 되고 또 뭐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특위 안에 각 분과를 또 나눠야 되고 이제 그런 작업을 본격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 분위기는 성숙되어 있으니까 이걸 다음 단계로 특위를 만드는 단계에 이제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특위를 만들어 달라. 특위 만들어 놓으면 특위에서 개헌안에 단일안을 만들어내고 논의도 하고 할 것 아니냐. 근데 특위 만드는 안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우리가 결의안을 내놨거든요. 내놓고 148명 의원들이 특위안 통과시켜라 이렇게 성명도 냈는데 이 원내대표, 여당 원내대표와 여당 대표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꼼짝을 안 하니까 이게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당 원내대표나 여당 당대표는 그럼 정말로 개헌의 생각이 없느냐? 본인들은 다 개헌론자들이거든요. 눈치가 문제예요. 눈치가. 이왕 원내대표 아주 알아주는 예, 내각제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JP당 할 때부터 예. 내각제 개헌 주장자 아닙니까? 김무성 대표도 아주 대표적으로 4년 중김 개헌해야 된다는 사람이잖아요. 뭐 형태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런데 위에서 어느 날 개헌 논의하면 뭐 블랙홀이 되고 경제 살리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하지 마라 이러니까 막 개헌 개짜도 안 꺼내겠다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본인들이 뭐 위에 눈치 보는 건 좋은데 그럼 뭐 의원들 눈치도 봐야 되잖아요. 당 지도부가 의원들 눈치는 왜 안 보냐. 의원들이 154명 특위 구성하자고 이야기하면 해야지. 대통령 눈치 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의원 눈치까지 어떻게 봐요? 한 사람 눈치 안 볼 수 있지만 여러 사람 눈치는 봐야지. 여러 사람 눈치를 안 봐도 되지만 한 사람 눈치를 안 보고 그러니까. 그럼 지금 의원들은 누구 눈치 봅니까? 대통령 눈치 보잖아요. 여당 의원들은 그렇죠. 예. 야당 의원들은 뭐 별로 눈치 볼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당 의원들이 참여를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인원수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빨리 눈치를 볼 때 해봐야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해가 넘어가면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런 관점에서 한번 다 문제를 좀 제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그냥 청취자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개헌 지금 할 때쯤 됐다. 다 인정을 해요. 근데 그거를 뭐 지금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이렇게 급박함을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개헌론자시기 때문에 왜 개헌이 지금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시기에 필요한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아주 딱 찍어서 질문하셨는데 왜 지금 해야 되냐. 지금 개헌은 정부가 어차피 발의를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국회가 해야죠. 정부가 발의를 안 하면 개헌 발의권은 국회밖에 없잖아요. 대통령이 하거나 국회 하는데 대통령이 안 한다니까. 국회가 발의를 해서 통과시키려면 국회에서 개헌 여건이 가장 맞을 때가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야가 다 찬성하고 의원수도 그렇고. 지금 국회 분위기는 개헌안이 단일안만 나오면 그냥 일사천리로 통과될 그 분위기가 지금이에요. 내년에 선거도 없고. 지금이냐? 내년에 선거도 없고. 예, 내년 되면요. 내년 상반기 안에는 선거가 없잖아요. 내년 하반기 들어가면 총선 준비해야 되잖아요. 각 당이.
예? 또 뭐 당이 또 때에 따라 해쳐 모여도 할 거고 뭐 또 막 총선 국면 가잖아요. 총선 끝나면 대선 후보자가 드러날 것 아닙니까? 그럼 다음 대선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총선 끝나면. 그럼 대선 준비해야 되는데 누가 후보가 된 사람이 야 당신들은 5년 동안 잘하고 왜 내가 하려고 하는 거 군권형 개헌한다 하냐 내가 하면 하겠다. 이렇게 하면 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개헌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면 국회 여건이 가장 맞는 때가 지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가장 비정치적인 시기가 지금 말씀은 그 개헌이 옳다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고 그럼 이제 그 이전에 그럼 개헌이 진짜 왜 오르냐? 그것도 딴 문제고. 아니 딴 문제인데 그 얘기를 해야죠. 네, 그래 그 이야기를 해야죠. 왜 개헌해야 되죠? 그 이야기 난 잘 모르겠던데. 그 이야기를 안 물어보니까 내가 말 안 한 거지. 제가 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뭐 두 어른 잘 알지만은 저는 64년 대학 1학년 때부터 학생운동부터 시작해서 6.3 사태 한일협정 반대레모. 그부터 시작해갖고 제적도 하고 수배도 하고 복귀 안 되는 바람에 민주화운동하고 5번이나 구속되고 감옥 가고 다 거치고 국회의원도 지금 5번 하고 오성 장군이 더블로 그러니까 오성 장군이시네. 나는 별이요 10개죠. 감방별도 5개, 국회의원 별도 5개. 그러니까 법무부 별이 5개 있고 그다음 입법부 별이 5개 있고 그런 거야. 그죠. 또 내가 정부의 장관도 해봤잖아요. 뭐 우리 유엔도 장관도 해봤잖아요. 권력을 다 받잖아요. 받는데 내 느낌은 뭐냐. 우리가 87년 민주항쟁으로서 절차적 민주주의는 성공을 했어요. 5년마다 선거를 해서 뽑는데. 그런데 이게 내용적 민주주의는 성공을 못한 거죠. 내용적 민주주의가 성공을 하려면 다수의 민주주의로부터 합의의 민주주의로 바뀌어야 됩니다. 다수의 민주주의가 되다 보니까 과반수 넘는 1당과 몇 프로 적게 받은 2당, 이 여야가 딱 붙어 있으니까 1당은 5년 내내 좌대 눈치 보고 지켜야 되고 야당은 5년 내내 다음 5년 후에 정권 뺏을 생각만 하게 되고 정치가 안 되잖아요. 정치가 안 되니까 갈등이 증폭되는 거죠. 갈등이 증폭되니까 온갖 부패 비리가 다 공직자와 정치권 중심으로 생기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권력을 한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제왕적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전부 다 그 주변의 눈치를 보니까 십상시가 생기고 문고리가 생기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는 이제 그만하고 합의의 민주주의로 가려면 당이 규모가 적든 의원수가 적든 일단 원내에 진출한 정당은 다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연정 합의적 내각을 구성하려면 현재 대통령제 갖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어서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을 나누고 행정부 수반은 지방과 분권을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각은 자연적 연정이 되는 거고 이 연정은 다시 지방과 분권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정치적 갈등의 폭이 줄어든다 이거예요. 정치적 갈등의 폭이 줄어들게 되면 그다음 경제도요. 저는 그렇습니다. 경제 발전도 정치적 갈등이 줄어들어야 경제도 발전되는 거지. 정치적 갈등이 나라 안에 모든 걸 다 거머쥐고 있으면 정당이 발전되겠습니까? 선거제가 발전되겠습니까? 그래서 개헌을 하면 정당도 난 다당제로 바꾸고 연재되면 당대로 바꾸잖아요. 선거제도도 적어도 권역별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도 도입해갖고 정당이 인물이 아니라 그 정당의 정책을 보고 지지한 국민이 수만큼 국회에 참여하게 하고 이렇게 정당제도와 선거제도가 동시에 바꿔지려면 먼저 헌법에 있어서 대통령님 국가원수와 내각 수반을 개맞는 걸 바꿔놔야만이 가능해진다. 그걸 안 바꾸고 선거제도를 바꿔봤자 대선 때 되면 거기에 다 매달리면 또 어느 달 과반수를 획득해보면 과반수 획득하면 일단이 되잖아요. 일단 혼자 내각을 다 장악해버리는데 정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건 개헌을 해야 된다. 이게 아주. 근데 지금 저는 그 음식을 만들더라도 그 만드는 순서에 따라서 얘기가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쌀을 씻어서 밥을 안 쳐야 되는데 밥 한 뒤에 씻으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그 중요하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저는 선거제도 먼저 바꾸지 않고서 개헌부터 할 경우에는 오히려 현재의 질서가 더 강화될 수 있다. 대통령의 권한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분권형으로 대통령 1인의 권한은 줄어들지만 개헌을 하게 되면
줄어든 권한이 어디로 가느냐. 다수당의 대표한테. 다수당의 대표에게 간다는 거죠. 그럼 지금 국민들이 사실은 화가 나는 거는 양당이 싸워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양당의 합의 내용이 늘 보면 화가 나는 거거든요. 양당의 합의 내용이. 국민들이 바라는 건 새 정치를 바라고 해요. 양당이 아닌 좀 달라진 당들의 체제를 원하고 있는데 현재에 있는 대통령 권한은 과거보다 줄어들지 몰라도 현재에 있는 보기 싫은 두 당의 권한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는 개헌이라면. 왜 보기 싫다고 그래요? 그 두 당이 제일 지지를 많이 받는 당인데. 안 보고 찍잖아요. 그러니까 보기 싫으니까 눈 감고 찍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건 뭐 맞는 점.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또 선거제도를 바꾸지 말자는 뜻도 아니시기 때문에 저는 뭐 개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거제도의 변화 없이 정치체제를 그대로 둔, 왜냐하면 국민들은 지금 대통령 제왕제적 권한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양당의 독과점 체제에 대해서도 염증을 사실은 느끼고 있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당들에게 더 이니셔티브를 더 갖게 하는 힘을 더 준다는 것이 그런데요. 바람직하냐는 거죠. 맞습니다. 난 뭐 노 의원님 말씀 100% 동감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다수의 정당이 과반수를 넘기면 안 됩니다. 의석인 다수가 된다 하더라도 일당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과반수가 넘어가면 어차피 양당제가 돼서 지금 정치 이 싸움이 그대로 계속되니까 다수의 정당이 생긴다 하더라도 과반수가 안 되게 해야 돼요. 그건 선거제도를 바꿔야죠. 그래. 선거제도를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권력 체제가 이대로 있는 한은 어느 일당이 과반수를 넘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영남하고 호남하고 봅시다. 죽었다 깨도 민주당 일당이 안 되는 이유가 영남과 호남의 기본적으로 의석의 차이가 37석입니다. 한 40개 돼요. 이제. 37석인데 호남은 몽땅 민주당이 가져가고 영남은 몽땅 새누리당이 가져가면 민주당 항상 37석이 져요. 그 수도권에서 예를 들어 야당이 40석, 50석을 여당을 이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로 가면 어차피 대통령 선거에 모든 정치가 올인하기 때문에 왜 영남에서 새누리당만 뽑고 호남이 민주당 뽑습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 이기려면 우리가 힘을 몰아야 된다. 우리가 한 당을 해야 된다. 이러니까 몰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권력이 대통령 그냥 분권이 돼갖고 내각하고 권력이 나누고 내각도 지방하고 나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선거에 모든 정치가 올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현재 권력 제도를 그대로 두더라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더라도 선거제도를 바꿔가지고 여소야대가 돼버리면은 대통령이 뭐 용뺄 재주가 있습니까? 선거제도가 바꿔질 수가 없다니까요. 국회의원들이 300명인데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이 250명인데 250명이 선거제도를 바꾸려 그러면 250까지 안이 나올 파인데 어떻게 바꿔집니까? 바꿀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이런 거죠. 대통령 중심제 또 제왕적 대통령제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 헌법의 권력 구조. 이거를 둔 상태에서는 어떤 아주 품성이 훌륭한 대통령이 나와서 5년 동안은 좀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다음 대통령이 그렇다는 보장도 없는 거니까 언제든지 제왕적 대통령제로 복원될 위험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면 대통령 1인에게 내치와 외교국방 안보에 관한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이 시스템에서 내치 분야는 이제 총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회가 책임을 지고 그걸 해나가도록 하고 지방으로는 분권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특정 정당이 다수를 획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도록 한 선거제도 같은 걸 만들어서 그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정당들이 콜리션 그러니까 연합을 해서 다수를 만들도록 그렇게 이제 독일식이나 유럽식으로 재편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이재원 말씀은. 그런데 이거를 현행 권력 구조를 그대로 두고 선거제도만 바꿔서 국회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으나 지렛대가 없다는 거죠. 뭔가 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이런 것으로 개헌을 계기로 해서 선거제도도 함께 고쳐야지 지금 권력 구조를 그대로 놔두고 단지 국회의원 선거제도만 바꾸는 식으로 해서는 이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모멘텀 동력이 없다는 그렇습니다.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두 분 말씀에 다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 의원님 말씀이 부정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 방법도 있어요. 그 방법도 있는데 어느 방법이 더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염려하시는 바는 아는데 그
선거제도를 국회에 맡겨서는 절대로 안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능적으로 자기를 당선시킨 선거제도를 누가 바꾸겠습니까? 안 바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외부에서 강제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많은 나라들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 의사를 확인한 뒤에 그것을 국회로 넘기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국민투표를 시도 때도 없이 할 수 없으니까 대통령 선거 같을 때 특정 후보가 내가 대통령 되면 1년 안에 선거제도 개혁을 국민투표를 붙여서 국민 뜻을 확인한 다음에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한다면은 국회의원들이 개인의 뜻만 가지고 하지는 못할 거라는 거죠.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 해줘야 되는 거예요. 후보들도 다 자기 대통령 되면 개헌 논의하고 다 뭐 저 기초단체장 공천도 없앤다 그러고 뭐 다 해놓고 뒤집잖아. 안 지금 되잖아요. 제가 좀 해석을 해보면 이재호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약간의 그 강점이 있을 수 있는 거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하게 되면 국회의 권한이 사실 더 커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특정 정당이 과반수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낮아지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1당이 됐을 때 이제 국가 운영과 관련해서 행사할 수 있는 힘이 국회가 훨씬 커지잖아요. 지금보다. 예. 그걸로 약간의 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불이익, 기존 큰 정당이 받는 불이익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측면이 예. 좀 있죠. 예. 그렇게 본다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구 제도나 혹은 지방의회 선거제도를 다 같은 원리에 의해서 개편하는 이 작업의 모멘텀, 동력을 만드는 데에는 이제 개헌 권력구조 개편까지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좀 동력을 얻기에는 나은 점이 있다. 이거는 저는 공감이 돼요. 아니 동시에 한다면 모르겠는데 동시에 하자는 말씀. 동시에 노는 게 되죠. 왜냐 그러면 개헌 논 이제 개헌 특위 구성되면요. 거기에 이제 뭐 기본권 관계, 총론 관계 뭐 다 나눠지지 않습니까? 권력구조 선거제도, 권력구조 선거제도 거기에 또 분과가 선거제도, 정당제도가 또 분과가 생기니까 그 자체를 다 헌법에 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건 논의할 수밖에 없죠. 예. 동시에 진행이 되는 지금 거죠. 이제 입장은 동시에 진행하자는 그렇습니다. 입장이신 예, 거죠. 예. 그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질문인데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 그 헌정사를 보게 되면 보통은 이제 집권 여당에서 개헌을 하자라고 하면 야당들이 뭐 권력 연장은 뭐라고 반대를 하는데 지금 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왜 그 정부에서는 그 청와대에서는 개헌 논의를 원하지 않는가? 아마도 이게 뭐 흔들린다고 믿는 건가요? 그렇지. 주도권이? 어차피 뭐 임기야 저 변함이 없는 거고 뭐 다음부터 하는 건데. 그거는 우리 헌정사에 9번의 개헌이 있었습니다. 예. 9번의 개헌 중에서 집권 세력들이 추동한 개헌이 7번이에요. 예. 그리고 그 7번은 전부 다 이제 집권 기간을 예. 연장하는 예. 권력을 강화하는 개헌이었고 연장하거나. 민의를 바탕으로 한 개헌은 4.19 후와 87년 이후 2번밖에 없었던 예. 거죠. 그러니까 집권 세력은 뭐 예컨대 그 대통령 연임 제한 조항을 갖다 푼다거나 예. 할 때가 아니라면 별로 개헌할 의사가 없는 거지. 예. 유일하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4년 연임으로 해가지고 하자는 발상을 어떤 집권 세력으로는 최초로 한 거죠. 그 2007년도 예. 개헌 파문 때를 좀 돌이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이제 큰 틀의 개헌이 좀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예. 노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 예. 정무 라인 시켜가지고. 근데 여러 방안을 다 검토를 해봤는데 실현 가능성이 다 너무 낮게 평가가 되어서 현재의 조건에서 그래도 할 수 있는 개선이 뭘까라고 생각할 때 그게 이제 중임제 개헌이었어요. 대통령 중심제 예. 4년 중임제 개헌에 이제 국가적으로 볼 때 선거 주기가 일정하지 않은 데서 따른 혼란이 많으니까 2년 단위로 국회의원 선거와 이제 4년 임기의 대통령 선거가 교대로 중간 선거 형식으로 될 수 있게끔 지금이 적기다. 이제 그러려면 대통령 임기를 6개월 단축해야 돼요, 그때. 그래서 이제 당신의 임기를 6개월 단축하는 것도 받아들일 테니까 이제 원포인트 개헌으로 딱 대통령 중임제 조항만 하고 이제 그 임기 단축하는 것만 포함해서 원포인트로 아주 간단한 개헌이라도 하자. 그거는 이제 그게 좋다고 해서 낸 게 아니고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방안 중에서 그나마 여야 정치권이 별 불만 없이 받아들일 만하고 그리고 또 차기 주자들이 또 큰 불만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지 않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제안하셨던 거고 당시에 대통령이 발의 준비를 다 했어요. 예. 그럼 국회로 공을 떠넘기는데 국회에서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대통령 제발 보내지 마세요. 그 대신에 우리가 18대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다음 국회 구성이 되면 18대 국회에서 할 테니까 거두어 주세요. 그래서 노 대통령이 그럼 믿고 거두겠습니다라고 발의를 안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고 야당 대표들이 서명까지 다 해놓고 입 싹 씻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대통령도 안 믿었지 사실은. 아니에요. 안 믿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 해줄 거라는 신뢰는 없었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보는 데서 이렇게까지 약속을 맞습니다. 했는데 네. 좀 그래도 하지 않겠냐는 예. 기대를 좀 표명을 하셨거든요, 사석에서. 맞아요. 근데 이제 그때 그거 다 이제 입 닦아버렸고요. 아, 그때 서명연원까지 다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협조를 하면 이것이 굉장히 원만하게 돼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임기를 줄이라든가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건 지금. 아니죠. 차라리 국회의원 임기를 줄이는 게 낫지.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 임기 줄이라고 하면 절대 안 줄일 예, 거야. 예. 그럼 아, 국회에서 만약 합의한다면 뭐 경과 규정을 둬가지고 한다든가 이렇게 자기 거를 발의를 주장하는 쪽에서 자기 걸 깎는 그런 걸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이 없어요. 그 개헌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생각은 제가 볼 때는 그 차기 정권은 스스로 창출할 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해서. 예. 내가 다음 이제까지 보면은 현 대통령은 이제 당내에서 차기 대권 후보들의 어떤 경선을 잘 관리하는 것으로서 자기 소임을 다하려고 이제 보통 하잖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은 차기 정권도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창출한다. 나 말고 차기 정권 그래서 창출하는 김문수 지사가 그 예. 눈치를 보나? 나는 그런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뭐 내년 총선도 뭐 내 책임만에 공천권 행사를 확실하게 다 할 것 같은. 그래서 앞으로 새누리당 안에는 차기 대선 후보들끼리의 경합 구도가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 후보의 경합. 근데 그 노 대표님이 너무 그 일방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나는 쌍방으로 안 봅니다. 한 방은 이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음 총선 때 이미 안 되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을 잘하면 좋은데 잘하기가 어려운 것은 현실이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소망을 말하자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이제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약간 뭐 내림세가 줄긴 했지만 30%대로 이제 고착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40% 이쪽 저쪽에서 또 오르내린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데드 크로스라고 이제 불렀는데 증시에서 이 장기 트렌드하고 단기 이 주식 시세하고가 엇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기 하락 곡선이 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 가야 된다. 구조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구조적으로 또는 중장기적으로 새누리당 지지율보다 낮은 상황을 계속 보이게 되면 현직 대통령이 여당에게 짐이 돼요. 이때가 차별화가 시작되는 시점이거든요. 저는 그 시점이 지금 거의 왔다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 총선 때까지 1년 4개월이 남았는데 공천까지 한 1년 2개월 정도 남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다음 총선 과정에서 극명하게 많이는 눈앞에 드러나게 되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점을 예측하고 마음을 비우고 국회의 논의를 존중해서 내가 뭐 국민들하고 대화해보고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거라면 협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유형의 사람이 있고 그런 걸 예측하면 마음이 더 안 비워지는 유형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네, 확실한 거는 이 지금 우리가 6공화국 체제잖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반대만 안 하시면 박근혜 대통령은 7공화국을 탄생시킨 큰 민주적 업적이 남기는 거죠. 아마 그거 평가 안 해줄 겁니다, 누구나. 업적이 남기는데 개헌에 대한 업적을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럼 그 뭐 민주화도 더 발전되고 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거를 생각을 안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으신 건지 아니면 개헌이 필요하다고 믿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한 1년만 더 기다려 이런 건지. 우리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더듬어야 된다는 건 참 슬픈 일이야. 예, 뭐 그 정도 합시다. 뭐 이제까지 개헌은 확실한 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시간이 갈수록. 가면 그때는 청와대가 할 말도 못 합니다. 정치 개혁과 이제 개헌 문제까지 다뤄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좀 남는 게 이제 그건 것 같아요. 그 다수의 민주주의에서 이제 합의의 민주주의로 넘어가야 된다. 그러려면 시스템이 개조가 돼야 되고 선거제도, 선거제도와 더불어서 헌법을 고쳐야 된다. 그 필요성들을 좀 분명하게 말씀해주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또 남았습니까? 토크 3가 남았는데 여기서는 을미년 새해 정부와 정치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뭐가 있는지 건설적인 얘기를 얘기를 좀 하시고 그 가운데서 좀 이재호 의원님의 그 개인사
더 좀 듬성듬성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 자꾸 하면 자꾸 깔치떡게리 있어가지고. 개인사를 하면 과거사를 얘기합니다. 과거사. 아니, 내 과거사 다 아는 과거사인데 뭐. 그래요. 을미년에는 뭐 제대로 이야기하라면 나는 개헌은 꼭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미래 정권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전망이 생기지. 개헌이 안 이루어지고는 나는 정치권이 현재의 모습에서 한 발도 못 나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소망을 말하면. 개헌. 뭐 그밖에 뭐 두 분께서 아니 저는 지금 최근에 그 정부에서 노동시장 관련해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중규직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은 정규직 그 노동보호를 더 약화시키는 쪽으로 해서 해고를 더 쉽게 해야 채용을 더 쉽게 한다 이 논리로 지금 더 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계속 가서는 우리 대한민국 희망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국회에서 한편으로는 뭐 개헌도 필요하니까 논의하고 뭐 개헌 특위도 빨리 만들어서 개헌이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의원들 150명 이상이 그 이제 그런 거를 냈으면 당연히 여야당 지도부가 주요 정당 지도부가 판단해가지고 국회 특위를 만드는 거는 국회의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다수가 요구를 하면 그렇게 논의해 나가더라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소위 민생과 관련해서 이 노동시장 정책, 노동시장 제도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차분히 폭넓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해서 사실 노동보호를 잘해주고 그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거의 없는 독일 같은 나라,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오히려 지금 고용률이 높고 청년 실업률도 낮고 성장률도 높고 거꾸로 이렇게 해고를 쉽게 한 나라들이 미국이 지금 뭐 유가 하락 때문에 반짝 5% 성장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몇십 년째 계속 이제 어려운 조건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해 들어서는 이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않는 이 제도적인 문제 이거에 국회가 좀 머리를 맞대고 좀 해결해 줬으면 그런 생각이에요. 노회찬 대표께서 저는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 박근혜 대통령 후보 당시에 어떤 뭐 복지 정책이 실현이 뭐 거의 안 됐다는 비판도 사실 많습니다. 근데 복지는 어차피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다만 그걸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한 복지냐 감내할 수 있는 거냐의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우선순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뭐냐 이런 게 좀 더 따져져야 될 부분이라면 결국에 우리에게 이제까지 건드리지 않고 있는 못 건드리고 있는 문제는 사회적 재분배의 복지가 아니라 어찌 보면 복지는 전 좀 되고 있다고 봅니다. 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또 이 속도로 계속 가면은 좀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건데 이제 저는 1차 분배, 1차 분배에서 사단이 나고 있다. 결국 자기 노력으로 이제 그 보람으로서 뭔가를 벌어들이고 그걸로 먹고 살아가야 되는 게 기본이고 그로 인한 고를 갖다 메꾸는 게 이제 복지인데 복지는 이대로 가더라도 오히려 1차 분배에서 생기는 문제. 그게 지금 1차 분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게 노동시장에서 생기는 문제. 복지도 잘 안 되고 있는데 노동시장에서 더 쥐어 짜려고 하면은 진짜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후퇴하게 된다는 거고 우리가 노동시장에서 그동안에 시장에는 약자가 있고 강자가 있기 마련인데 노동시장에 있어서 약자들을 너무 함부로 대해온 결과가 최근에 땅콩 뭐 굴뚝에 올라가는 사람 땅콩 경비원 분신 이 모든 게 다 노동시장에서 발생한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사회 문화적인 심각한 갈등 요인으로까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뭐 예를 들면 지금 경제부총리도 있고 뭐 교육부총리도 있지만은 그런 분들보다도 노동 문제 해결하는 걸 갖다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는 그런 국가가 돼야 된다. 제가 그 두 분께 교차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노회찬 전 대표께는 그러니까 개헌에 관한 그 정의당의 입장은 조금 어떤가요? 개헌. 제가 알고 있기로 저는 평당원이니까. 평당원도 알아.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그 선거제도 개혁이 더 우선이다는 것이지 개헌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뭐 모든 것이 이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려면은 상대의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보장만 된다면은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그런 분권형이라거나 이런 걸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이재 의원님께는 이제 방금 여기서 두 분이 그 노동시장 의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새누리당의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정규직을 오히려 좀 나오는 얘기들이 정규직을 좀 더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제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뭐 당의 생각과 또 소속 국회의원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예. 나는 그 노동시장 문제에서 고졸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사실 지난 정부에서는 고졸자 문제에 대해 상당히 애정을 갖고 많이 했는데. 예, 마이스터교라든지 뭐. 예, 이 정부 들어서는 고졸자 취업률 점점 줄어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좀 문제라고 보고,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고졸자들이 취업할 수 있고 고졸자들이 그 취업 이후에 진로에 대해서도 좀 정부가 확실한 의지를 갖고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규직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직 문제, 난 정규직을 뭐 약화시켜서 비정규직을 늘린다, 나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건 정규직은 정규직대로 고수가 따로 있고 비정규직은 비정규직대로 따로 활성화할 수 있는 걸 해야지, 뭐 비정규직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규직을 더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건 난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예. 네. 그 끝으로 하나 좀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아주 개인적인 어떤 소감이기도 한데요. 저도 사실은 이제 정치를 한 10년 정도 했지만, 그만둔 지 한 2년 됐고, 그 직업으로서 정치를 하기 전에도 이제 20살 무렵부터 사실 뭐 반정부 투쟁하고 무슨 학생운동하고 이랬던 게 넓은 의미에서 다 정치 아니겠어요. 그죠?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하고 겪었던 그 5년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막 국민들이 막 좋아해주고 성원해줬던 시기도 있고요. 또 그러다가 또 뭐가 잘못되면 막 비난하고 돌 던지고 외면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시기가 있고, 그리고 또 뭐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또 갑자기 또 막 추모하는 분위기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거를 한 6, 7년간 경험을 했습니다. 최근에 한 2년간 진행된 전직 대통령 선호도 조사를 보면 지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많이 나와요. 노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 합치면 두 박 대통령하고 뭐 이명박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렇게 지금 새누리당 쪽에서 배출한 대통령의 선호도하고 비슷비슷해요. 그게 한 2, 3년째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되실 때 정말 선풍적인 인기, 경제 살리기, 기업인 대통령으로서 인기를 얻었다가 바로 집권 1년 차에 그냥 그 촛불 집회 쇠고기 수입 그 파동 나면서 10%대로 툭 떨어졌다가 또 좀 올랐다가 하여튼 그래서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퇴임을 하셨는데, 그 뭐 득표율 15% 이상 300만 표 이상 차이 500만 표 차이가 나서 이겼던 500만 표 이상 차이가 되었던 그때와 달리 지금 전직 대통령 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제일 좋다고 답하는 사람이 2%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보면 그냥 쓰고 버린 거예요, 대중들이. 이런 거를 보면서 제가 참 권력이 진짜 무상하구나 이게.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막 국민들의 여론이 민심이 어느 한쪽으로 확 쏠릴 때 그것이 항구적이라든가 또는 뭐 국민들이 언제나 현명하게 선택할 거라든가 믿지를 않게 됐어요, 저는. 그냥 사람들은 그때그때 원하는 게 다르고 뭐 그 대상이 누구이든 자기가 원하는 걸 가졌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차없이 버리는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죠. 근데 이제 특임장관으로서 이명박 대통령 모시고 또 상당 기간 일을 하시고 그 정권을 세우는데 또 1등 공신이셨고 뭐 지금도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데, 그렇게 국민들의 그 호감도 이런 것이 이렇게 오르내리다가 지금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로 가버린 이걸 보면서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 그건 뭐 지금 유 의원 말씀하신 것과 뭐 권력이란 건 뭐 정자 무상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권력을, 전 그런 생각을, 권력을 잡았을 때 권력을 놓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정치를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죠. 그래도 계속 정치를 앞으로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정치는 뭐 그러니까 정치를 누구든 간에 누구든 간에 자기 권력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대중은 대중의 이해에 따라서 권력의 선호도가 뒤바뀌는데, 권력을 잡았을 때 내가 권력을 놓았을 때 어떻게 대중으로부터 평가받을 것이냐, 이 생각을 항상 하고 정치를 하면 큰 실수가 없죠.
예. 이명박 대통령도 그런 거 좀 느끼실까요? 어떠세요? 좀 다음에 아니, 직접 모셔다가 한번 그러니까 나오실 한번 거라. 제가 당사자가 아니지만은 네. 아니 뭐 그 또 대통령 재임제 뭐 잘한 것도 있고 예. 또 뭐 못한 것도 있고 뭐 그건 다 뭐 똑같지 않겠습니까? 예. 예. 평가에 뭐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겠죠. 예. 예. 예, 또 더구나 그동안 내로서는 그 정권을 세우는데 기여했던 사람으로서 네. 지난 정권이 잘못했다 그래서 뭐 잘했다 그래서 잘한 것만 내세울 것도 아니지만은 잘못했다 그래서 또 뭐 금방 자기가 참여해서 만든 정권인데 뭐 잘못했다 그래서 돌아서고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다. 그 좀 잘못된 거는 잘못했다고 정치인. 지금이라도 얘기하는 게 안 나요? 예, 아니 뭐 근데 그런 사안이 있으면 뭐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도 안 이야기하죠. 잊어버리는 게 예. 김문수 지사도 제가 도지사 선거 때 그 얘기했는데 이제 4대강에 봄 만든 것 때문에 수온 올라가고 유속 내려져서 엄청나게 환경 피해가 생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물그릇을 키우면 물이 더 맑아진다 주장을 계속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들어오는 물이 똑같은데 그릇을 크게 키우면 물이 맑아지나 이 생각 때문에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어떻게 저런 주장을 하시지? 지금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저는 좀 이제 그때 이명박 대통령 모시고 일하셨던 분들이 4대강 문제 같은 거 일정 부분 스스로 평가를 좀 해서 좀 이거는 이렇게 좀 뭐 지금이라도 개선할 게 있으면 이런 제안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다는 아니, 생각이 뭐 근데 뭐 권력이라는 게 이 AS는 될지 몰라도 리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뭐 명백한 한계가 AS도 있습니다. 안 돼요. 아니 AS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게 리콜이 안 되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예. 저는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결국은 이제 그 개헌도 결국 그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아닙니까? 예. 정치라는 게 사실 꼬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 시스템상 멀쩡히 해결될 문제도 정치권에 들어가면 이제 뭐 4차원, 뭐 5차원 정치가 다 방정식 꼬아버려. 이렇게 꼬아가지고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최근에 사회적 소통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당청 간에도 지금 소통이 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듯이 지금 사회를 보면 좀 불안하거든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뭐 서북 청년단이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우익 테러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고등학생이 막 테러를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 뭐 정당 해산, 뭐 헌정사상 또 초유의 사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 밖에도 이제 뭐 종편들 보면은 무슨 북한 방송 같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무슨 인민재판 여는 듯한 아니 김정은 얼굴이 막 하루 종일 화면에 나와요. 뭐 이런 분위기를 보면서 지금 저는 뭐냐면 이게 우리 유신 시절 어린 시절의 그 추억들이 막 떠올라서 말하기도 좀 영화도 겁나는 국제시장 새로 나왔어. 뭐 이런 좀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지난 정권과 또 이번 정권 들어와서 굉장히 특색이 있는 게 뭐랄까 이념 대립이라고 해야 되나 이념 갈등이다라는 게 사실 있을 것도 없는데 이게 증폭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괜히 쓸데없이.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좀 보시는 감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정상인가? 이재호 의원님이 해결을 하셔야 돼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죠.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했잖아요. 이게 내가 좀 가보면 이게 뭐 좀 과거로 돌아가는데 그 중에 특히 유신 시대의 권력으로 이게 돌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그 이야기를 내가 한번 제가 했잖아. 했다가 뭐 좀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권력이 자기 방어를 위해서 너무 시대를 거스르거나 너무 과도하게 자기 방어에 치우치면 그건 꼭 부메랑을 맞습니다. 어떤 권력이다. 당대표 하셔야 되겠다. 네. 아니 이제 이 정도 생각하시는 분이 네. 집권당의 대표도 하시고 그래야지. 내 같은 생각에 사실 집권당이 상식적인 생각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집권당이라는 게 이게 권력이 자기 보호를 위해서 과잉방어를 하면 그게 되겠어요. 예. 흐름에 따라가야지. 나도 최근에 지금 진 선생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들을 오늘 통해서 보고 있는데 이건 이게 좀 너무 나가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국제시장이나 영화를 보지도 않았는데 말씀하신 김에 그 경력 중에 보면은 저는 제일 돋보이는 경력이 민중당 사무총장을 사무총장을 하시고 또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사무총장 하실 때 감옥에 있어가지고 바로 옆에서 보지 못했지만 그때 일반적인 운동권 출신이나 소위 진보 인사들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그런 이제 굉장히 진취적인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민중당에서 다른 보수 정당도 못하는 그 민혜경 가수 있잖아요. 초청해가지고 디너쇼 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그 돈도 엄청나게 마련하시고 뭐 이렇게 굉장히 그 새로운 어떤 영역을 개척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양쪽을 다 경험하셨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 좀 그런 이제 남들이 못 갖는 또 이제 경험까지 하신 분으로서 지금의 이 진보 정치, 지금의 이 진보 정당에 대해서 좀 그 과감한 충고, 쓴소리, 충고의 말, 쓴소리 아니, 그냥 쓴소리보다 이렇게 보약이 되는 보약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뭐 이제 나는 보약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듣는 사람이 야 네가 무슨 새누리당 가놓고 뭐 할 말이 많냐. 아니, 우리 뭐 그런 정치 카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진지하게 말씀 그대로 평가합니다. 저는 지금 진보 정당이 일종의 실현기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 인정해야 되고 실현의 원인을 뭐 밖으로부터 찾는 것도 뭐 나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원인을 난 내부로부터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진보 정치가. 그러니까 진보 정치라고 하는 것이 대중의 의식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진보 정치는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럼 한국적 대중 의식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느냐. 여기에서 나는 진보 정치의 그 활로를 찾아야지 한국적 대중 의식과 관계없이 이건 옳은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만 주장을 하면 진보라는 이름은 얻을는지 모르지만은 진보 정치가 이 땅에 활성화되기는 매우 어렵다. 나는 그걸 이번에 통진당 사태에서 나는 진보적 지식인이나 진보적 정치인들이 나는 그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그 장자를 보면 59비라는 말 있잖아요. 59비. 그러니까 60세가 되어서 돌이켜보면 내가 살아온 59세까지는 다 잘못됐다. 장자의 그런 얘기가 장자. 나옵니까? 59비. 이 59 안일비자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60이 되고 보니까 내가 산 59년은 다 잘못됐다. 내가 잘못했다. 그걸 반성하지 않으면 60부터 또 잘못 간다 이거지. 60비, 61비 이렇게 가는 그렇지. 그러니까 60이 되어서 지난 59년이 잘못됐다고 반성을 했을 때만이 60부터 새로운 진보, 새로운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그 물론 그 권력의 과도한 이런 건 그건 그대로 놔두고 내부적으로 나는 그런 자체 반성을 통해서 대중의 의식과 괴리되는 진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훌륭한 진보는 가장 훌륭한 대중의 의식을 담을 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전혀 동떨어지게 엉뚱한 소리만 나고 특히 우리 같은 이 분단 국가에서 통일로 가야 되잖아요. 가장 진보적인 것이 가장 통일적인 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중의 의식과 통일과 멀어지는 쪽으로 진보가 나가면 그건 옳지 않죠. 그래서 나는 그 장자가 한 말 59비를 나는 진보 인사들이 생각해야 될 때다. 예. 저희도 깊이 새기겠습니다. 저희는 뭐 당신이 먼저 그런 얘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친 김에 한 말씀만 좀 더 해주시죠. 왜냐하면 우리 청취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청취자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이제 진보적 성향의 청취자들인데 집권 여당에 계시니까 그 인사 말씀. 우리 나와서 말씀해 주시는 것만 해도 고맙지. 또 연말 이게 오늘 특집이니까. 연말 특집이니까 새해 인사도 좀 해주시고 또.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못하신 말씀 최소 100만 명입니다. 나는 사실 뭐 오늘 나온 게 진보냐 뭐 보좌 떠나서 우리 유시민 의원님이나 홍혜찬 의원님이나 또 우리 진 선생이나 다 잘 또 뭐 나는 내 마음속으로는 다 평가를 갖고 있는 분들이니까 난 뭐 서울시 나왔고 또 이런 것이 이 정치를 발전시키는데 사실 진보나 보수를 떠나서 난 이런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이 나는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우리 국민들께서도 새해에는 어차피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합니다. 어차피 뭐 싫든 좋든 우리는 뭐 우리끼리만 살겠다 이런 생각 갖고는 이게 앞으로 변화하는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살아나갈 수가 없으니까 통일을 해야 되니까 뭐 먹고 살기도 급한데 뭐 그런 그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부지런히 먹고 사는데 힘쓰고 남는 시간이 있다면 좀 진보나 보수를 떠나서 좀 멀리 보고 나라의 미래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국민들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예. 오늘 오랜 시간 나와주셔서 또 흔쾌히 나와주시고 또 오랜 시간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셔서 저런 얘기 해주시면 얼마 좋아 진짜.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니까 그러면 안 앞으로도 돼요. 좀 우리 할 이렇게 일이 없어요. 집권 여당 측 그 뭐랄까 의원님들 또 모시고 그 소통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쉽게 적대상들을 구성하고 그럼 잘 모르면 미워하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좀 없애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